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과영 계속 좀 담임을 최근에 했었었는데, 이제 관련돼서 최근 이슈들이랑, 그리고 이제 한과영에 어떤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좀 적합하게 입시를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년 동안 이제 응시자들을 한번 보면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인원수가 급격하게 줄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원수는 늘은 거예요. 이때는 중복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최소 3개, 아무리 못 써도 2개 이상은 썼던 시절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제 담임반 어떤 친구는 8개도 썼어요. 뭐 생기부랑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친구들은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때 한과영이 인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좀 2단계 응시자를 최대한 줄였어요. 이때는 조금 코로나가 최대한 간격이라든가 이런 시험장 확보가 좀 어려워서 1단계에서 서류 통과를 거의 안 시켰죠. 거의 50% 가까이 탈락을 시켰던 시절이고,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2단계 응시인원은 좀 제한을 그때그때 좀 달라지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좀 코로나가 좀 상황이 조금 더 완화돼서 실제 이게 일반 전형이고 이게 장애실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 둘이 합치면 850 정도 되잖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고 이게 조금 이때 조금 인기 끌었던 이유는 여기 한과영이 다른 학교랑 다르게 지역 선발을 따로 하지 않아요. 지역 우선 선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썼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뭐 40% 가까이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서 갔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다른 의미로 이 장애실 전형과 겹치면서 조금 인원수가 살짝 변화했었고, 2단계 응시는 511명 했었으니까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대폭 서류 탈락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수학이, 과학이 혹은 이런 주요 과목들 포함해서 B가 한 2-3개 있는 친구들은 탈락을 했어요. 1단계에서. 근데 올해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서류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 포함해서 B가 4개 이상 있는 친구도 서류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합격을 했죠. 실제적으로 많이 합격을 했고, 장애실 전형은 1단계랑 2단계만 진행하거든요. 2단계가 사실 최종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서류에서 걸러놓고 얘가 1박 2일 전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 인원은 이게 아직 사실 미정이에요. 이거 아직 발표가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애실 전형 갔다 온 그 학부모 OT가 9월달 가을에 했었는데, 갔다 온 학부모님께서 10명 내외 최종 합격을 했던 것 같다. 부모님들이 그 정도 오셨다. 실제는 20%였으니까 정원이 24명 뽑는 게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을 면접을 하고 진행했을 때 저는 한 그래도 20명 가까이 뽑힐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머니들이 그때 OT 때, 신입생 OT 때 갔다 오신 거는 10명 정도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건 좀 나중에 인원이 확정적으로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과영이라는 학교가 지금처럼 뭐 최근 3개년 동안 이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 자, 이제 합격자가 어머니들이 가끔 궁금해 하세요. 그럼 한과영이 좀 멀리 있는 학교인데, 서울, 중요한 건 저희 이제 수도권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합격을 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학생 비중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실제 각 학교당 뭐 TO가 있는 건 아닌지, 각 지역마다 TO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별 합격자 현황이에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죠. 올해 거는 이제 학교에서 정리한 어떠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서울이고, 잘 보이시나요? 경기, 인천이 이제 수도권으로 나타내는 3개 학교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이거는
지망률이거든요. 이거는 응시 지원자니까 25%, 28%, 27%. 경기는 뭐 25%, 24%, 19%. 뭐 세종은 인천은 6%, 3.89%, 2.8%, 3%, 이 정도 했고, 실제로 합격자를 놓고 보면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원자에 비해서 서울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39.3%가 서울 지원자였고 경기 24.6, 인천 4.1 합치면 대략 한 70% 가까이 되죠. 2021년도에는 역시 41%, 그리고 28%, 1.6% 했으니까 여기도 70%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21%, 4.6% 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의 지원자 그리고 합격자 기준 놓고 보면 70%에서 6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때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역 선발 인재 전형이 최초로 나온 시기예요. 그래서 한과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국 단위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우발을 뽑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요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혹은 이제 학교 연간 운영 계획표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역 선발을 따로 이렇게 뭔가 쿼터를 두지는 않고 지역 이 친구들을 뽑기 위한 뭔가 모종의 어떤 작업은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점수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는 수도권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 서울이랑 경기를 제외한 다른 영재학교들은 2022년부터 그 합격률에 해당되는 그 퍼센티지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쿼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는데 2022년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70에서 60 정도로 수도권 그 점유율이 좀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합격자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3학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3학년들, 2학년들, 1학년들. 2021학년도에는 2학년이 조금 많이 뽑혔던 경우고, 작년에는 2명, 6명, 120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체적으로는 2학년 때 혹시 어머니들이 우리 친구들이 썼는데 안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실제로 최근에는 입시 설명회를 하지 않았지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입시 설명회하면 제가 계속 해마다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들 막 했을 때 그 입학 담당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같은 값이면 자기는 3학년 뽑겠다고 했어요. 2학년보다는 2학년 친구들이 뽑힌 친구들은 3학년보다 월등히 조금 더 나은 면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뽑아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3학년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남녀별 현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지원자고 합격자 수를 놓고 볼게요. 18명, 11명, 26명. 130명 기준으로 26명이니까 정확히 20% 해당되죠.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는 여학생 비율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다른 영재학교, 뭐 대전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 지금 대학생쯤 된 친구 있는 그때는 90명 정원에까지 하면 97명 됐었는데 여학생이 3명이어서 그만둔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만둔 친구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높아졌어요. 지금은 한 10명 내외로 대전도 비슷하게 됐지만 한과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학생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지원자 수가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여학생 지원자 수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뭐 대전이나 이런 쪽은 여학생 지원자가 비율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도 많고 합격자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있진 않지만 이 학교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종 선발 단계에서 아까 지역에 보면 잘 못 보셨겠지만 뭐 광주 지역 혹은 뭐 강원 지역 영명인 학교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선발 지역 학생을 선정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단계에서 배수를, 한국은 그래도 배수를 좀 적게 뽑는 학교인데 그래도 좀 1.4배 정도 뽑아요. 1.4배 120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2단계 통과자가 160명 정도를 선발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160명 정도에서 그 중에 이제 120등 안쪽에 들어온 친구도 있고 150등, 160등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혹은 뭐 기타 지역 중에서 130등, 140등 정도 됐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90등인 다른 뭐 서울 지역 혹은 경기 지역 이런 친구들과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터무니없이 뭐 200등 밖에 벗어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160명 안 텀에 들어온 친구들 안에서는 일정 부분 논의를 거쳐서 고려해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선발을 따로 우선 선발을 두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진행을 하는 지역의 할당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어머니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입학 요강을 한번 쭉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전형 자체는 장영실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장영실 전형은 1단계랑 2단계에서 끝나요.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 일반 전형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데 1단계는 두 학교 공통으로 학생 기록물 평가예요. 그리고 2단계는 장영실 전형은 구술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 뭐 토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이틀 동안 진행돼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2단계는 흔히 말하는 지필고사가 진행되고 그 면접에 관련된 혹은 3단계 캠프라고 말하는 부분은 3단계 영재성 다면 평가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장희 전형 자기소개서 제가 조금 왔는데 2천자잖아요. 자기 특기 탐구 분야에 대해서 2천자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니까 웬만한 대입 관련된 자소서보다 훨씬 커요. 5천자, 대입 자소서 5천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천자, 자기주도성 관련된 1000자, 학업계획, 장래희망 1000자, 600자, 기타 추가할 수 있는 부분 하니까 보통 친구들이 5천자에서 이것까지 하면 뭐 6천자 이상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많은 부분을 장애인시정 기준으로 하면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증빙 자료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는 자소서였다면 이제 추천서예요.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어머니들 헷갈리시는 부분만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추천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애기를 좋아해서 잘 써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라고 하고 혹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써주신다고 해요. 그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실제로 잘 써주세요. 글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취도에 대해서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지 상위 1%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야 돼요. 최소한. 이거는 어머니들한테 공개 안 해요. 애들한테도 공개 안 하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서약이 있어요. 애초에. 어머니들한테 어떤 내용을 쓸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알려드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혹은 친구들한테 어떤 내용에 써주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내용보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친구가 자소서를 받을 때 이 친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쓰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친구를 좀 아끼고 잘 아는 선생님한테 받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제 집착력 관련된 항목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지막에 또 매우 강력 추천, 추천하지 않음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라인에 있게끔 뭔가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벌써부터. 자, 그러면 1단계는 지금처럼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뭐 말씀 안 드렸어요? 1단계에서? 생기부 말씀 안 드렸죠. 생기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따가 사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과형은 1단계 서류 통과가 목표는 아니에요. 사실 3단계까지 통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통과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해에 얼마나 몰리냐 혹은 코로나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이랑 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이 뽑아주면 B가 다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통과가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커트가 당해요. 근데 그리고 최종인은 120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어떠한 다른 변수랑 상관없이 120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과형은 잘 요강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학교보다 좀 명확하게 1단계 점수가 2단계도 영향을 미치고 2단계, 1, 2단계 점수가 3단계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과형을 뭐 여러 부류 친구가 있어요. 저는 영재학교를 진행할 때 무조건 한과형만 생각하고 진행했다는 친구도 있고, 혹은 제가 지금 공부한 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개 뭐 한과형이나 대전이나 혹은 경기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과형이 괜찮을 것 같아서 혹은 제 스타일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과형은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내신이 일정 부분 범위 안에 들어온 친구가 사실 3단계까지 합격을 해요. 이거는 제 그냥 경험칙이에요. 공개적으로 말씀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담임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해보면 어쨌든 1단계 통과랑 별개로 3단계까지 통과한 친구들은, 최종 합격한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랑 다르게 실제로는 나름 다 착실하고 우수한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해왔었으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때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단계 지필고사로 넘어가면 일단 이번에는 한과형이 다른 학교랑 좀 다른 특색이 있죠. 일단 보면 180분. 길죠. 다른 영재학교들은 지금 대전이나 세종이나 인천이나 이쪽은 100분 시험이잖아요. 100분 시험이고 7세트. 근데 얘는 내문항이죠.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어떤 친구들이 성적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대전을 쓸지 한과형을 쓸지 경기를 쓸지 결정해주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도 있어요.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 직관에 의해서 뭔가 답을 촉탁탁 이렇게 찾아내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학교가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학도 한번 먼저 볼게요. 과학도 역시 180분을 받고 작년에 좀 시간이 늘어났죠. 그리고 과학도 이런 부분들이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과학쌤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수학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대수, 통계인데 통계도 대수예요. 사실 대수 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네 문항 중에 크게 3개의 문항이 대수에서 나왔죠. 조합 관련된 거 하나 나왔고, 뭐 여기 관련된 거는 사실 아주 쉽진 않은데 아이들은 많이 익숙하게 연습을 했던 부분이어서 대체적으로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면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두 문항에서 거의 답은 냈어요. 근데 서술이랑은 다른 문제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조금 어려웠고, 얘가 어떤 식으로 어려웠냐면 보면 통계 관련된 부분인데 글자가 잘 보이나요? 이쪽 영역의 별량, 이쪽 영역의 별량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깥쪽 영역의 별량. 이것들을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사실 통계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름 연습을 많이 해요. 통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수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많이 건드렸는데 대부분의 친구는 여기 틀렸어요. 이거는 저희 학원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난이도가 사실 조금 있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조합 문제거든요. 조합 문제, 제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합을 수업을 하지 않아서 문제 복기를 하고 아이들 가채점을 할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풀었더라고요. 저희 학원 친구들은. 그래서 어떻게 다 풀었냐 물어봤더니 수업 때 비슷한 내용을 했대요. 관련된 이런 아이디어,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변환을 하는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를 익숙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문항은 어려움, 좀 난이도 자체는 좀 있는데 잘 풀어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4개의 세트를 3시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분에 뭐 7개, 8개 세트를 진행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좀 특이점이 있죠. 사실 한과형 합격하는 친구들이나 대전을 합격하는 친구들이나 뭐 저는 비슷한 관점이라고 봐요.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스타일은 좀 다른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장애인 전형도 2단계에서 아까 끝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고 면접실에서 3시간 동안 압박 면접을 진행했어요.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과 한과형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한 개 조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압박 면접은 이 친구는 정보를 해서 수학 문제였고 물리 특기 과목을 신청한 친구는 물리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화학을 신청한 친구는 화학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특기 영역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그 면접 혹은 자기소개서 혹은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30분 풀고 30분 면접하고 난수생성, 입체도형, 이차함수 관련된 부분들 잘 푼 학생들은 학원 어디 다녔는지 그리고 선행 진도 어디까지 물어봤는지도 좀 자유롭게 조금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인데 심층 면접은 아까 말한 증빙 자료 관련된 자소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 전공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별된 40여 명의 친구들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보여도 여러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학여도 그 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된 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압박 면접 그리고 여러 번 질문하다 보면 이게 2시간 동안 진행하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얘기가 아니면 10분까지는 버텨요. 면접을 하다 보면 30분이 넘어가잖아요. 다 들통나요. 자기 얘기가 아니면. 그래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실제 그 특기 과목을 준비를 했는지 이 친구가 막 덕질 같은 질문도 툭툭 던진대요. 그 전공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관련돼서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던지고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거 이상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툭툭 던지면서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그래서 그 반응하는 걸 보고 계속 추가 질문을 해서 압박 면접 형태로 진행했고 그리고 한과영 선생님께서는 뭐 생기부 관련된 거, 인적성 관련된 거를 좀 전반적으로 물어보시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날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둘째 날은 어떠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3개 주제를 줬거든요. 뭐 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 소외계층 문제점, 탄소 중립 관련된 거, 인공지능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제를 학생들이 이게 원형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진짜 말 그대로 자유토론이에요. 자유토론에서 주제도 자기들이 정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 2분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친구를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1교시가 이렇게 진행되면 2교시는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개인별로 글쓰기. 근데 사실 제 담임반 했던 친구는 가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특색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주 개판이었더라고. 아주 진짜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싶을 정도로 막 싸우기도 하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지 그래서 10명이 뽑힌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에 관련돼서 정행실 전형이 이런 식으로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나서 사실 이게 끝이죠. 이걸로 끝내고 이제 3단계는 이제 일반 전형 친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3단계, 아까 2단계가 마친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3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과영은 기본적으로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3단계 지원 자격을 적게 줘요. 서울이나 경기나 이 친구들은 3단계가 떨어진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한과영은 제가 최근 3년 동안 3단계에서 우리 학원에 떨어진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1.4대 1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2대 1 정도 막 해요. 1.5대 1 우선 선발 빼고 하면 2대 1 되고 막 그래요. 3단계에서 실제로. 근데 한과영은 1.4대 1 정도 그 내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부분도 많지 않아요. 올해는 좀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진짜로 가서 3단계 때 15분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올해는 수학 2개 세트 풀고 면접하고 과학 어떤 거 풀고 면접도 이것도 추가했죠. 근데 이것 기껏 해봐야 다 해봤자 3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캠프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준비했지라고 생각 들 정도로 3단계의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과영은 2단계를 일단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2단계를 무조건 잘 봐야 된다. 2단계를 어떻게든 준비를 잘 해서 가야 되고 3단계는 일단 3단계는
학원 나와서 면접하고 캠프 준비하면 다 될 거니까 너희들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면접 위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항을 놓고 보면 수학 두 문제 중에 이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웠던 문제예요. 입체기하 관련된 거거든요. 항상 입체는 어려워요, 아이들이. 제가 평면으로 표현했지만 입체기하 관련된 거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을 못 풀었어요. 1, 2번은 풀었는데 3번은 좀 많이 놓치고 1번은 함수 관련된 문제인데 그건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학도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과학은 따로 과학쌤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했고 인적성 면접 관련된 거는 어떤 제시문을 A4 용지 한 페이지 반 정도 제시문을 주고 몇 개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 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통 질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인적성 저희가 면접 준비하는 것처럼 지원 동기, 기숙사에서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혹은 단체 활동 관련된 거죠. 그리고 부족한 과목 뭐였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입학해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캠프할 때 면접을 다 준비를 해서 저희 친구들은 사실 이 부분은 저랑 밤에 이제 남아서 매번 연습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다들 잘 했다라고 자신있게 잘 모범답안 만들어간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잘 했다라고 평가를 좀 받았었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실제로 한과형에 적합하고 어떤 친구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한과형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에요. 인재상. 핵심 가치고 창의, 열정, 봉사. 그리고 보면 이제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 탐구 열정, 학습 태도 및 자기관리,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관련된 거 부분, 그리고 사회생활 관련된 거죠.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어봐요. 대인관계, 협력, 나눔, 봉사적 태도.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추천서에 드러나는 항목이에요. 추천서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자소서나 혹은 추천서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뭔가를 써야 돼요. 한과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시간 잘 지켜서 공부하고 잠 잘 자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학교생활 착실히 하고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뭐를 공부하고 싶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과제 그 어떤 부분을 정했을 때 얼마만큼 거기에 파고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에 저는 더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저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 자소서 쓸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언급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주제가 정해지고 뭔가에 대해서 서술할 때 즐거운 인상을 나타나게끔 글을 쓰라고 해요. 중요해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서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고 어떤 거를 하는데 글이 되게 몸이 건조하고 되게 뭔가 어디 팜플렛에 있는 말 같고 그러면 사실 안 돼요.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신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적어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서류 전형할 때 그리고 면접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입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영재 발굴단은 아니잖아요. 영재 발굴단이면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죠. 영재 발굴단이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가르쳐야 되고 근데 입시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합격 확률이 높은지 생각해 보면 저는 물론 서울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는 친구들이 한국 쓰잖아요. 돼요. 그건 됩니다. 그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희 보통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학교를. 어떤 친구는 나는 무조건 영재고 자체를 한과형만 목표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과형을 쓰는 친구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자기 점수대에서 한과형을 쓸까? 경기를 쓸까? 대전을 쓸까? 혹은 좀 더 낮춰서 학교를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그런 친구들 중에는
빠른 시간 안에 직관적인 풀이에 능한 친구들은 이 학교를 쓰면 안 돼요. 물론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친구들보다는 어떤 친구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냐면 긴 시간을 들이더라도 논리적 분석을 하고 문제에서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한 3시간에 4세트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30분 이상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3, 40분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쓸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한 친구 중에 3명 중에 2명은 수학적으로 조금 순발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한 집착력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집착력도 있고 또 뭐도 있냐? 서술적 역량도 있어요. 근데 서술적 역량이 어머니들이 그러면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예쁘게 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한과형의 문항 특성이 뭐가 있냐면 아까 4개 세트가 있는데 문항별로 배점이 없어요. 다른 학교들은 뭐 1번 문항 25점, 2번 문항 25점, 소문항별로 막 배점이 있거든요. 한과형은 배점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부분을 어떤 특정 문제에 있어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서는 하나의 방법만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과형이 오픈 문제를 많이 예전에 출제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기 한과형에 나중에 이제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최근에 좀 몇 개 뭐 300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또 읽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오픈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검토를 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서술적 역량이 높은 친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항을 풀 때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C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미적에 관련된 부분 혹은 고등 선행에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면 금방 풀리는 부분 어떤 형태 얘는 그런 거랑 다르게 뭔가 특수한 형태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해결 방법이 좀 특수하게 예쁘게 나오는 형태 혹은 중등 교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접근시켜 줄 수 있는 친구가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올해도 보면 제 반 친구 중에 일부 조금 안타까운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한두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합격한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가채점을 하니까 가채점 해보면 점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가채점 점수로는 더 높았거든요. 아까 4개 세트 중에 3개 이상 푼 친구가 한 친구가 안 됐어요. 4개 중에 3개 풀었으면 지금 합격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푼 건데 근데 답은 맞았겠죠. 제가 채점할 수 있는 건 답 맞추고 그 풀이 과정에 대한 친구들이 적어내는 거에 대한 가채점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적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라고 말했지만 실제 답안지에는 그 과정이 이 면접관이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참신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지 못했던 거죠. 이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래서 같은 점수, 같은 답을 내더라도 이 서술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예쁘게 쓴다라기보다는 논리의 흐름을 얼마만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과형은 수학이 강해야 돼요. 과학보다는. 과학은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한과형 정도 과학이라면 과학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부터 겨울 이후에 혹은 파이널 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좀 만드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변별력 자체가 과학에 관한 난이도랑 수학에 관련된 난이도 하면 한과형은 항상 수학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문항수로 아이들이 느낄 때 과학은 대체적으로 쉬웠던 것 같아요가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리고 실제 모든 친구들이 다 잘 풀었다 그래요. 6문항 자기 다 맞췄다 그래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서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문항 자체가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엄청난 뭔가 배경 지식을 요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은 과학쌤이 이제 잘 지도해 주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늦게 출발해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수학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도 수학이 어느 정도 어머니들 가끔 물어봐요. 겨울방학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아이들은 수학보다는 과학이 점수가 빨리 오르죠. 과학을 해요. 근데 적어도 한과형을 쓰는 친구라면 방학 때 수학을 전체를 10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을 5 이상 해줘야 돼요. 6대4, 5대4, 5대5 정도까지는 수학을 방학 때 해주셔야 이제 한과형에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올피 오면 돼요. 올피 오시면 되고, 오랜만에 보니까 귀엽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냐면, 보통은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사고력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사실 아까 말한 그 4개 세트도 다 사고력에 관련된 문항이지만, 그 사고력에 관련된 문항조차도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들이 풀어내는 거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 풀기는 쉽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이 학원 다니는 친구라면 알 거예요. 올해 이번에 봤던 어떤 형성평가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빛반사에 관련된 문항이 있었어요. 빛반사 단답형의 마지막 문항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정답률이 되게 영적의 빈출 주제예요. 빈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4% 나왔어요. 4%. 그 문항이. 근데 만약에 그 문항을 5월 달쯤에 보면, 동일 문항을 안 배웠다라고, 똑같은 문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월 달쯤 보면 정답률 50% 정도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빈출 주제에 관련된 어떤 특정, 어떤 사고력 유형의 문제들이 저희가 이제 겨울에, 봄에 파이널 때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의 표현하면 유형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모든 사고력에 관련된 부분 문항들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풀어내지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5%, 4%만 맞춰요. 본인의 탤런트만으로 풀면. 근데 이게 입시잖아요. 입시면 그걸 연습을 하면 그게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그리고 파이널 때 어느 정도 공부 양도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때려 박을 필요도 있어요. 그거를 봄에 이제 파이널 때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까 네 번째 세트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평가받던 그 문항 저희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았거든요. 수업 때 비슷한 부분들을 또 유형화 작업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이고, 작년에 극단적으로 저희 반에서 한과형이 서류 통과된 친구들이 9명 중에 8명을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확률로 한과형 최종 합격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그때도 네 번째 세트가 식작도에 관련된, 기하에 관련된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학원들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말할 때 이건 킬러 문항이다. 자기 쪽에는 30명 넘는 학생들이 제대로 푼 친구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친구들은 9명 중에 6명이 풀었어요. 수업 때 했거든요. 실제로 수업 때 했고, 거기도 수업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학원 다 수업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을 리뷰 작업이 꼭 해야 돼요. 아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배웠지만,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 쓸 수 있냐, 시험에 쓸 수 없냐는 좀 큰 차이거든요. 실제 입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겨울 기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면 봄에 그 부분을 소화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 서술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적어도 한과형 친구들이라면. 지금 서술을 염두에 두고 문제 푼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 같아요, 어머님? 사실 이게 되게 막막한 거거든요. 서술을 염두에 두고 문제 푼다? 아이들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할 때 혹시 애들 교재 봤나요? 예습하는 거? 개판이에요. 진짜로 개판이에요. 여기 뭐 어떤 이렇게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렇게 막 5줄이 있는데 애들 푸는 거 숫자 몇 개 띡띡띡띡띡 적어놓고 풀리면 답 나온 거고 안 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단답을 준비하는 학교조차도 뭐를 해야 되면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정풀로 풀어보라고 말을 해요. 조건 적고 그 조건을 의미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그럼 정풀이 뭔가요? 라고 생각하면 정풀은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표현하기에는 선생님들이 판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회로 같은 게 만들어져요. 아까 말한 그 4번 출제했던 그 문항에도 답은 뭐 구해내지만 그 답을 구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유도하는 과정에 그 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과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일정 부분 유형화 작업도 계속 진행하면서 유형화 작업을 할 때 정풀로 푸는 연습을 해야 실수도 줄이고 어떤 머릿속에 회로가 만들어지는 느낌이고 그 부분을 파이널 할 때 다시 좀 정돈을 잘 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하면 돼요. 이제 공부해서 합격하면 되고 뒤에 이제 과학 오셨나요 혹시? 저희가 지금 어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미리 말씀드리면 12시 이후에 여기가 좀 닫힌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12시 이후에 나가시면 1층으로 열리지가 않고 3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안 되시는 분은 12시 이전에 좀 나가 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수학 관련된 거 정리하고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정리하시면 뒤에 좀 Q&A를 살짝 좀 진행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